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0월 13일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옛날에 공포영화 13일의 금요일 때문에 13일의 금요일 하면 뭔가 불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13일의 금요일 날 뭐 별일 없더라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제 댓글에 보니까 꼭 한번 시루떡 해서 뵈러 가겠습니다. 영희라는 분이 적어주셨는데 시루떡 너무 좋아합니다. 빵도 참 맛있지만 우리나라 이 떡 먹어보면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시루떡 아주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요 말도 적어주셨고, 또 어떤 분이 중국 로봇계가 216만 원이고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9,900만 원 이런데 박 전무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중국과 경쟁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과 경쟁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시각인지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 그죠? 우리가 자주 먹는 약도 많은 회사들이 만들잖아요, 그죠? 중국에도 약을 만들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도 제약 회사들이 많았고 한미약품, 동화제약, 종근당 등등 제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제너릭이라고 하잖아요. 특허가 만료된 화학 성분 기반의 그런 약들을 특허가 만료됐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으로 만드는 걸 제너릭이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뭘 성분을 약간 바꾸든지 해서 좀 더 좋게 효능이 나오게끔 하면 우리가 계량 신약이라고도 하고 그게 단백질 베이스의 의약품은 우리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그 바이오 의약품도 특허가 만료된 걸 다시 똑같이 만들어내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고 계량 신약처럼 좀 더 성분이 효능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이오 better 할 때 그 better라고 해서 바이오 bette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약을 만든다고 해서 론자라든지 미국의 일라일릴리, 화이자를 비롯해서 존슨앤존슨, 뭐 독일의 바이엘 등등 이런 회사들이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최첨단을 달려가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 1, 2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1, 2등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이 벌써 전 세계 시장의 마켓시어 1등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중국 기업하고 겨뤄야 되는 게 그런 게 뭐 보면 벌써 뭐 TV 모니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는 중국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때 LED 이런 것도 되게 좋게 봤었죠. 전 세계가 조명 시장이 백열등에서 그리고 형광등 이러다가 LED로 다 바뀔 거다. 해서 굉장한 혁신이 일어났지만 LED의 전 세계 생산에 1등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LED 하면 서울 반도체였잖아요, 그죠? 뭐 그걸 비롯해서 뭐 태양광도 OCI가 2007년 그때 당시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1조 7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로 해서 캐파 증설을 하면 그러면 2009년에서 10년 정도면 우리가 1등이 될 거다. 실제로 1등이 됐었고요. 2010년도가 OCI가 한 4조 조금 넘는 매출액에 1조 2천억, 1조가 살짝 넘는 그런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4조에서 1조의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25% 영업이익률이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캐파를 증설해 놓고 생산을 시작하게 됐는데 태양광에 어마어마한 중국의 투자가 있었고 그러면서 11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500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1,400억인가 1,500억. 그리고 그 다음에 12년도에서 13년 넘어갈 때는 적자가 납니다. 그 왜 적자가 나겠습니까? 중국의 싼 태양광, 폴리실리콘부터 모듈이 공급이 되면서 마진이 박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중국도 로봇을 하겠죠. 당연히 하고 중국이 이것저것 다 많이 하겠지만 고부가 가치 영역을 과연 진입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봇도 뭐 애들 장난감 이런 거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거잖아요. 애들 장난감 수준의 로봇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의 로봇이 기술이 글로벌 탑티어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중국의 어떤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에 해당되는 앨런 머스크도 옵티머스 해가지고 그 휴먼 로봇을 막 만들어내고 있고 한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독보적인 1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고부가가치 시장에 있어서 돈을 잘 버는 아까 제약 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약에 있어서 뭐 뭘 한번 맞으려면 백혈병 치료제였었나요? 엄청 비쌌잖아요.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국의 기업이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경쟁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중앙일보를 가져왔고요. 오늘 기사도 바이오 얘기가 나옵니다. 유전자과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이 나중에 3년 5년 이렇게 어떤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줄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전쟁 얘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뒤에서부터 좀 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신문을 받아보면요. 일면에는 너무 뭐 정치 얘기도 많고 막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항상 제일 마지막 페이지부터 신문을 읽는 버릇이 생겨가지고요. 그동안에 웜의 신박에서는 앞에서부터 했었는데 오늘은 뒤에서부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비즈 칼럼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보험체계 정비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 자율주행이 됐을 때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도 자율주행으로 뭐 또 2명이 사망하고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 물론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마침 칼럼이 나왔습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인데 변호사시네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지나 단순한 질문인 듯 하지만 한마디로 답하기는 어렵다. 책임의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만 보더라도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으로 구분이 되고 그러니 질문도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하나? 처벌은 누가 받나? 처벌은 이제 형사 문제고 그죠? 보상은 민사 문제인데 제재 처분은 누구에게 또 부과되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된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할까? 물론
잘못한 사람이 보상해야 하겠지만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법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운행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는 자이고 직접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와는 다른 개념이며 실무상 자동차의 소유자를 운행자로 본다네요. 즉 자동차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은 일단 소유자가 해야 한다. 이래서 차는 빌려주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옛날에. 실제 보상 절차는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가 진행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사고는 어떨까?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하지만 운행자, 즉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며 이익을 얻는 자는 여전히 소유자네. 그러네요. 따라서 자율주행차 사고도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 보험회사가 보상을 실시를 하네요. 이러한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서 2020년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출시되어 있다네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제도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민사 책임 배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운전자 과실인 일반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자율주행차 사고는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와 센서의 하자, 통신 장애, 관제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네요. 그렇네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돌아갔는데 센서가 문제가 생겼다면 아니면 뭐 카메라가 문제가 생겨서 10년은 카메라가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카메라가 어디가 고장이 났어요.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 속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자율주행 시스템 또는 이 회사에서는 카메라 모듈 회사한테다가 그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럴 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따라서 일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하고 사후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는 절차가 따르게 되고 이는 공평의 관점에서는 물론이고 기술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고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보다 실질적인 책임 배분을 위해서 자율주행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하는 법제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통해서 자율주행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최종적인 책임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아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율주행이 레벨 4가 되고 5가 되면 레벨 5가 되면 아예 그냥 자동차에 누워서 자도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출발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우리 집 딱 눌러놓고 그러고 나서 그냥 눈 감고 자든지 아니면 뒤에서 그냥 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수준일 건데 아마 자율주행을 이렇게 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메시지가 뜨겠죠. 예, 자율주행의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셔도 전적으로 자율주행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켜놓고도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이멀전시한 케이스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사고 시에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라는 아마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쟁 요 부분을 왜 기사를 두 가지 가져왔냐면요.
지금 전쟁이 얼마나 참 심각한지 그 뉴스는 계속 나오니까 미국의 그 군사 국방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잖아요. 600조가 넘는 그런 돈을 국방비에다가 투입하고 뭐 압도적입니다.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거 일본 아무리 다 해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압도적인데 그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에 대한 R&D 센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온라인 이게 전부 다 예전에 처음에 펜타곤에서 쓰던 그런 온라인망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 열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엄청난 국방 예산으로 R&D를 투입을 해서 발명이 된 그런 신기술이 나중에 민간으로 나와서 이 상업화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는 좀 다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완전 재래식 무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벤처 기업과 벤처 캐피탈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벤처 기업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 가장 많다라는 거는 인구수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 무기에도 틀림없이 신기술이 많이 적용이 돼 있을 거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공습 대상을 추천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기술은 어떤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중인 이스라엘이 인공지능 군사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사용 A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한국, 미국, 중국과 함께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개발에 성공한 AI 강국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AI가 하마스의 데이터 분석에 실패를 해서 로켓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IT 업계는 AI 군사전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등장한 AI 무기다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방위군, IDF, 네,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공습 대상을 선택하고 후속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폐쇄 회로 CCTV랑 드론,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이미지를 AI가 분석해서 군사작전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네요. 군사용 AI 모델 파이어 팩토리는 승인된 목표물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탄약 무게를 계산을 하고 우선 공격 순위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전투기, 드론 등 가용 전력별 공습 대상을 할당하고 공습 시기도 조율한다고 합니다. 이 IDF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전력 수립에 활용이 되면서 개별 목표물 설정과 최종 승인은 군이 직접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핵무기 보급과는 위협. 글로벌 방위 산업체들은 일찌감치 AI 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AI 기술은 방위 산업의 인력과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연간 6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모나 소어 영국 국제전력연구소 연구원은 AI를 활용하면 타격 정밀도를 극도로 높일 수가 있고 민간인 사상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네요.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해서 AI 시스템은 오직 방어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탈 밈란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 교수는 가치에 기반해 결정할 때는 절대 AI에 의존할 수 없다면서 AI 시스템을 공격 목적으로 쓰기에는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도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개최한 군사적 영역에 책임 있는 AI에 관한 장관급 회의가 있었네요. 여기에서 AI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공개했고요. 각국의 군사적 AI 능력을 국제법에 준해서 개발하며 무기 시스템에 관한 결정 시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최근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EU도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데는 중국이 AI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을 무기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교 석상에서 밝히는 공식적인 우려와 별개로 각국은 전투기, 드론, 탱크 등 각종 무기의 AI를 접목하고 있는데요. 요 큰 타이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자폭 드론이 있고요. 그리고 미중 경쟁하는 무인 전투기,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공중전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공군이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용에 성공했는데 이게 AI 전투기네요. 미사일을 탑재하고 시속 1000km로 최대 5556km를 비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라고 합니다. AI가 이동 경로도 결정하고 적외선 센서를 활용해서 장애물도 피해간다라고 하네요. 중국 연구진은 지난 2월 달에 AI를 활용해서 마하 11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최초로 실시했고요. 중국 난징 항공항천대 연구진은 올해 초 극초음속 AI 전투기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요. 미군 F-35 전투기와 동일한 조건의 전투기를 8초 만에 격추했다고 주장을 했네요. 연구진은 논문에서 AI 조종사를 통해서 인간의 직관에 반하는 비행을 시도했고 전투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네 팔을 읽고 움직이는 전투용 로봇계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파로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이른바 로봇계를 지금 호주 육군이 시드니 공과대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장 밖에 있는 병사들이 로봇계가 전송하는 현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동 경로를 지시하고 로봇계에 기관총을 탑재하면 전투용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네요. 미 육군의 전투용 로봇계 라마 그리고 미 해병대의 LS-3도 총기를 탑재하고 AI로 적을 식별해 조준하는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뇌파로 조종이 가능하면 그러면 의료용 로봇을 몸에 착용을 하고 그죠? 그랬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마 빨리 도래할 것 같네요 보니까. 빅테크의 방산 딜레마. 방위산업에서 AI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빅테크도 관련 사업을 조용히 키워가고 있는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해 설립한 구글 퍼블릭 센터를 통해서 군 정부를 통합해서 AI로 분류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혼합현실 MR 헤드셋인 홀로렌즈 2는 호주군의 로봇계 실험 등 AI 무인기기 조종에 쓰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무기화를 반대하는 기업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 2018년에 구글은 미 국방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던 군사용 AI 드론 프로젝트 메이븐을
18개월 만에 종료를 했고요. 4,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해당 프로젝트 폐지 청원에 참여했고 일부는 사표를 내며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구글의 AI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페이페이 림이 스탠포드대 교수는 당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무기화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그럼에도 빅테크로서는 연간 600조 시장이 점차 AI와 결합하고 있어서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이 로고 옆에 Don't be evil, 우리가 악마가 되지는 말자. And the work on the 펜타곤's 드론 프로젝트를 반대한다. 종식하자. 이런 식으로 참 좋은 얘기다, 그죠? 저도 좀 전에 쭉 읽으면서 자꾸만 예전에 그 1990 한 2, 3, 4년도에 나왔던 그 터미네이터 영화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이었나요? 이렇게 AI로 작동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첫 단락에서 AI가 다 결정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디를 공격하면 좋고. 그러면 AI가 그냥 이런 인간적인 감정 없이 만약에 팔레스타인과의 저런 대립 국면에서 AI가 만약에 다 결정을 한다면 무기의 격차가 월등하게 이스라엘이 우월하잖아요. 그러면 AI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AI는 지금 먼저 선방을 때려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가자 지구랑 웨스트뱅크 그쪽을 초토화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공격을 지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참 지식인들이 인류를 위한 AI에 대한 연구는 해도 내가 인류를 파괴하는 이런 무기화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겠다. 야,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기술이 오히려 인류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파괴하는 식으로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좀 소명의식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정혜의 시시각각 이스라엘 하마스의 덫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사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는 오래 남는데 20년 전 이스라엘 청년 얘기가 그랬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청년을 만나신 적이 있나 봅니다. 군대 가기 전 여행 중이라던 그와 뉴질랜드 어디선가 스쳤다. 이스라엘에 있는 부모가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더라며 그가 한 말이다. 사실 수시로 로켓 공격을 받으니 남들이 보면 훨씬 더 위험한 곳이 거긴데 부모님은 나를 걱정한다. 아이러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나?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기, 식량 다 지원한다는 거다. 그러다 공격받으면 응징 차원에서 파괴를 해버리고 곧 다시 지원하게 되고 공격받으면 또 파괴하고 우리가 준 걸 우리가 부수고 또 주고 하는 셈이다. 반복이다. 이건 몰랐네요. 20대 안팎이었는데 그의 표정은 세상에 볼 것 못 볼 걸 다 본 듯 지쳐 보였다. 절감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 이스라엘의 무한 갈등을 말이다. 정말 어떻게 해결책이 뭔가를 모르겠다, 그죠? 기실 이스라엘은 인간 승리자, 인간의 비극이다. 반복적 집단 학살, 포그롬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포그롬이 뭐였지 해서 제가 방금 좀 전에 찾아보니까 인종이라든지 종교적 이유로 집단 학살을 하는 그런 거고 러시아에서 옛날에 유대인을 그렇게 집단 학살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라고 단어라고 합니다. 이 포그롬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건국이란 정치 실험에 성공을 했고 100여 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여러 차례 멸실 위기를 이겨내면서 다원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들어냈다. 짙은 그림자도 따랐다. 그곳에 있다가 밀려난 팔레스타인인들이다. 이 이민과 식민은 양면이었다. 점령은 공분을 불렀고 공부는 또 폭력을 불렀다. 이스라엘 언론인 아리 샤비트는 2014년에 이렇게 적었다. 2014년 7월 6일 날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또 대대적인 전면전이 발발을 했었죠. 8월 중순 좀 넘어서 끝났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린 이스라엘을 다소간 캘리포니아처럼 생각하고 싶어한다. 우리의 캘리포니아는 그러나 아야톨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기적적 생존 얘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한 세대 더 아니면 둘 아니면 셋. 칼을 쥔 손은 결국 느슨해진다. 칼도 결국 녹선다. 어떤 나라도 100년 넘게 창을 뾰족하게 세우고 주변 세계에는 맞설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며 다시 무한 갈등의 고를 봤다. 사실 근래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과 평화를 원했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과 평화협정을 맺은 데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었었죠. 하지만 마치 팔레스타인 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닌 양 외면을 했고 이번에는 그 값을 호되게 치렀다. 가자 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가 틈을 파고들었고 50년 전 욤키푸르 전쟁에서 이집트 시리아에 일격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방심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1973년 이집트의 사다트는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기 위해 전쟁을 벌였지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것이다. 민간인 학살과 납치 인질 이후 선전전에서 드러나듯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을 유도하는 것이다. 하마스의 목표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을 유도하는 거네요. 하마스는 무고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이 순교하는 건 전 세계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전략가 빌 브레인 집단이다. 지금이야 하마스의 잔혹함을 비판하지만 가자 지구의 희생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여론은 돌아설 것이고 서한 그리고 헤즈볼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들썩일 것이다. 하마스의 덫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하마스 공격에 대한 응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을 때도 대부분 사람은 종국에는 하마스가 테러 집단임을 개의치 않게 됐다. 이스라엘 평판만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잃은 이스라엘로서는 반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어디까지 나갈 것인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어떤 질서를 남기길 원하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부디 분노에만 매몰되지 않길 바란다. 더한 혼란을 배퇴할 게 뻔하다. 끝으로 이 말도 해야겠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엘리트의 무능말이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권력을 위해서 극우파와 손잡고 그들의 목소리를 키워줬다. 팔레스타인을 더 자극했다. 최근에는 사법부 무력화 움직임으로 나라를 쪼개놓았고 그가 이스라엘 미래에 끼친 해악이 크다. 하기야 남 걱정을 할 때가 아니다. 우리도 극단의 목소리에 의지해서 국정과 정당을 이끄는 이들이 정치의 주역들이다.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중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박철환의 마켓나우 자율주행 발전 레벨 어디까지 왔나. 아까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게 저기 시간이 나오거든요. 시간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네, 37분 네, 시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기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전기화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차량 전자화가 전개되고 있고 차량 전자화의 3대 분야는 전동화 그리고 커넥티드카 네, 뭔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이다. 자동차 엔지니어들의 단체인 SAE 인터내셔널은 자율주행을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개의 기술 수준으로 나누고 차량 전자화가 레벨 2 부분 자율주행에서 레벨 3 조건부 자율주행 그리고 레벨 4로 진화하는 과정을 시장과 소비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근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 FSD라고 하죠. 이런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를 직접 시연하면서 적어도 미국 시내 도로에서는 레벨 3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요. 현대 기아도 레벨 3인 제네시스 G90의 출시 시기를 조율 중이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미국 도로에서 레벨 3 승인을 받았네요. 로보택시가 미국 도로에서 시범 운행 중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에 큰 물결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진정한 자율주행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고 논란의 뿌리는 SAE 인터내셔널이 레벨 0에서 5까지 구분을 연속적으로 한 데 있는데 연속적인 구분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정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레벨 각 단계가 어떤 수준의 자율주행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의 발전에는 3대 로드맵이 있는데요. 첫째는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거. 둘째는 자율주행이 완전히 발전을 하며 상시 운전석, 운전장치조차도 장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렇네요. 완전 주행이 되면 우리가 뭐 핸들하고 앞에 계기판 이런 것들이 뭐 어차피 자율주행인데 그게 있을 필요가 없네요. 셋째는 혼잡한 도심에서도 시스템이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시 운전석 운전장치가 없는 레벨 4는 상시 운전석 운전장치가 있는 차량의 끝판왕인 레벨 3의 다음 레벨로 단순하게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레벨 3와 레벨 4는 상호 보완적이며 공존 가능한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데 운전장치가 사라지는 레벨 4는 언제라도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질 수 있는 레벨 3 차량과는 완전히 사용자 경험이 극단적으로 다르게 되고 레벨 4로 시작해서 레벨 5로 가면 이전 레벨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야. 아직 갈 길이 멀다. 사람이 운전할 경우 내가 아무리 조심한들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가. 현 단계에서 실용적인 자율주행은 레벨 4라기보다는 레벨 3다. 레벨 4가 레벨 3보다 더 진화한 자율주행이라는 주장은 소모적이다. 레벨 3와 4가 공존을 빨리 받아들이고 레벨 3와 4가 모두에 집중하도록 하자. 둘 다 자율주행의 미래다. 레벨 3에서 4로 넘어가는 게 확실히 큰 변화다. 그죠? 네, 변화인데 그게 레벨 3가 후진 기술이고 레벨 4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깨달았네요.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꿈의 항암제 카티 더 강력해졌다입니다. 이거 바이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단계 진화한 카티 치료제가 이르면 2028년 나온다. 카티 치료는 암 환자의 T세포, 즉 면역세포를 꺼내서 암세포를 잘 공격하도록 만든 후에 다시 몸속에 집어넣고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만큼 후유증이 적고 한 번 투여로 치료가 끝나서 꿈의 치료제로 불립니다. 미국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인 페프로민바이오는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진행한 마프알
카티 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실험에서 3명 환자의 암세포가 모두 사라지는 등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카티 세포 치료는 2012년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백혈병 소녀를 극적으로 살려내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현재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카티 치료제는 6개인데 국내에는 킴리아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한 1억 한다는 그 치료제 아니었나 싶긴 한데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기존 카티 치료제는 CD19이라는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반면에 새 치료제는 아까 이 바프알이란 항원을 공격하도록 만들어졌고요. CD19과 달리 바프알은 암세포 생존에서 필수인 요소라 바프알은 암세포 생존에서 필수인 요소라 암세포의 항원 소실 등 면역 회피에 따른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네요. 기존 CD19 표적의 카티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 3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에서 심각한 수준의 신경 독성이 발생을 했지만 3명에게서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독성이 나타났고 특별한 조치 없이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1차 임상을 진행한 엘리자베스 부디 시티 오브 호프 수석 임상인데요. 이 박사는 안정성 평가에서 심각한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3명 모두 완치돼 괄목할 만한 효능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T세포 증식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네요. 네, 나머지 부분은 쭉 읽어보시고요. 한쪽에서는 참 파괴하는 그런 군사 무기가 계속 개발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또 이런 의료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료 기술을 또 역이용해 가지고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군사 무기가 됐던 이쪽 바이오라든지 의학 기술이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워맥심박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